장이 괜찮았습니다. 한국 시장은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터미널에 도착했으니까 짐 풀어야죠. 네. 또 비유를 하십니다. 터미널에 도착해 짐을 푼다. 계속 뭐라 그럴까, 에어컨이 너무 빵빵하게 틀어진 데서 이렇게 쫄아가지고 이렇게 더 달달달달 떨고 있다가 터미널에 도착해서 이제 차에서 버스에서 내렸으니 휴게소가 아니고 이번엔 진짜 터미널이니 이제 갈 길을 이제 찾아서. 터미널에 갈 수 있는 차가 없는 거 아닙니까? 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차가 안 왔으면 어떡하죠? 터미널에 도착했다고요.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또 어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최종 네. 목적지까지. 한번 걸어가도 되는 거니까. 걸어가도 네. 된다. 네. 먼 걸어가는 길을 거는- 왔으니까 네, 먼 길을 왔습니다. 네. 걸어가도 된다. 예. 좀 마음이 편해지는. 앞으로 요 부분들을 하나하나 시장이 인식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다행히 너무 큰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뱅크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건을 터뜨릴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악재가 대마라서 터뜨릴 수가 없다. 네. 네, 그래서 아마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그러나 걱정은 모두가 알고 있어서 이걸. 그리고 오늘 저는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앞서 이제 일부에서 그 얘기 충분히 하셨겠습니다만은 그 연준 파월 의장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계속 이제 그 뱅크런이나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시그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되, 그러나 우리는 인플레이션 파이터야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어떤 느낌이에요? 짠하다는 느낌. 우리 인플레이션 파이터니까 너희들 까불지 마. 우리 인플레이션 파이터야. 이러는데 뒤쪽은 이미 다 허물어졌어.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속으로 쫄리는데 안 쫄리는 척하고 난 인플레이션 파이터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파월이. 네. 그래서 좀 짠했습니다. 네. 네. 그것을 간파한 채권 시장은 과하게 반영을 했고요. 역시나 금리를 크게 낮췄고 채권 가격 랠리로 만들어줬고, 채권 가격의 흐름만을 봐서는 올해 연말 오기 전에 금리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1년물하고 2년물 금리를 보면. 근데 최대한 버틸 때까지는 버틸 것 같고요. 그러다가 한 5월 넘어가서 이제 중순쯤 되어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떨어진다고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금리에 대한 그동안의 태도를 좀 바꾸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끈적끈적해서 최대한 좀 버티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은 어떠셨나요? 뭐가요? 오늘 시장이요. 오늘 시장이요? 일단 오늘 시장은 FOMC 얘기 이제 어차피 그만 안 FOMC 보시잖아요. 이거 뺏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겨우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환율이 미쳤네요. 네. 네, 한 30원 빠져버리면서 이게 시그널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사실 변 전무님이 이제 네, 정확히 그 전문가시니까 네. 말씀하신 거는 펀더멘탈한 것도 있는데 네. 약간 트레이딩성으로 그동안 너무 롱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네. 이제 급하게 롱을 걷어들이면서 점심시간에 나타난 일이라고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완벽히 그런 펀더멘탈한 이슈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이제 보니까 어제 나왔던 데이터랑 보니까 영국의 CPI는 더 올라갔네요. 유럽은 8점 몇 %일 거예요. 네, 유럽은. 더 올라갔더라고요. 영국은 굉장히 10.4? 높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영국은 유럽에서도 약간 따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 그 정도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뭐 이제 어차피 ECB가 데이터 의존적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금리 또 올려? 뭐 이런 유로화 강세? 뭐 달러 약세 이것도 반영되면서 나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봤고. 네. 그래서 그냥 거의 뭐 그냥 환율은 뭔가를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딱 그랬어요. 오늘 동시효과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확 질렀어요. 그래서 오늘 네. 댓글로 네. 민수 형이 던진 거 아니야? 이런 댓글이 지금 있어요. 저 막판에 김민수 대표님이 던져가지고 그렇게. no. 아니, 그거와는 다른 2차전 도대체 다른 주식을 얘기. 얼마나 하시길래 그 아니 세상에. 전 아무 상관 네. 없습니다. 요만 예. 아니 저 코스피 쪽에서 네. 주식을 확 사더라고요. 네, 외국인들이. 그거 팔아가지고. 네. 아니 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개인 투자자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요? 500억 정도 한꺼번에 던진 거죠. 그러니까 저 2차전지 쪽이요? 3시쯤에 수직 낙하를 했어요. 지수가. 근데 그 원샷이었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이따가 되게 드리고. 중요한 얘기거든요. 오늘 장에서 여러분 제일 어디 중요한 가지 얘기가 마시고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네. 8시 반쯤 드리는 걸로. 8시 반. 네. 세 번째쯤 얘기 드리려고 벌써 네. 끝내두시면 이제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환율이 제일 오늘 그랬었고 보니까 오늘 또
홍콩 증시가 의외로 세더라고요. 많이 셌습니다. 네. 텐센트 얘기 나왔었죠 오늘. 그 정확한. 텐센트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 만에 매출이 조금 늘었습니다. 지난 분기까지 마이너스였는데 늘었고 매출이 늘어난 것보다 이익이 훨씬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비용을 되게 많이 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망도 생각보다 우리 괜찮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돌려준 건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시그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보면은 중국 쪽에서 그동안 그렇게 누르던 이쪽 섹터들이 고개를 들면서 지준율 인하 효과와 함께 뭔가 약간 반영되는 과정 쪽에서 인터넷주가 움직인다. 이것도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뭐 찾다 보니까 이것도 눈에 띄었고 마지막으로 이차전지 쪽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점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희가 일단 저는 없습니다. 에코프로는 그 이번에 내부자 거래 나오기 전에 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 남은 것도 이제 다 정리했고, 근데 그거 정리하니까 이제 터지더라고요. 다시 살려고 했는데 딱 마음을 느낀 거는 제가 그때 팔았던, 그러니까 작년에 에코프로를 보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목표가 50만 원이에요. 이게 한 PBR 10배쯤. 네, 이 정도쯤은 갈 수 있다. 왜냐면 비상장 가치를 쭉 따져봤을 때 이 정도는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 그냥 뭐 지나갔죠. 지나갔는데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었을 때 이제 PBR 10배라고 하는 거는 성장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 중에 지금까지 제가 성장주 매매했을 때 뭐 많은 아직 그 이상 넘어가는 종목도 많아요. 많은데 대중적이고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데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거는 좀 걸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첫 번째고, 거기다가 또 개인적으로 다른 종목 살라고 다른 차라리 그냥 리튬 회사 베팅하는 게 낫겠다 아래쪽에서 리튬 회사랑 뭐 다른 거 사느라고 그랬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 정도까지 갔었을 때 데이터를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딱 그래요. 코스피 양시장 합쳐서 오늘 전체 거래 대금이 27조 5천억입니다. 그 중에서 코스닥이 17조 그리고 코스피가 10조입니다. 17조 5천억 중에서 오늘 에코프로 삼형제랑 금양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합치면 LNF도 합쳐주시죠. 거기다 7, 8천억 거래 됐던데. 그러니까 다 급까지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까지 합치면은 거의 6조 가까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러면 그쪽에 60%가 쏠렸다는 얘기죠.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 올해 3월 달까지 해서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개인들이 순매수한 금액을 보면 또 나옵니다. 이게 1위가 어떤 종목인지 아세요? 포스코. 오, 야, 포스코 홀딩스 1위입니다. 요 역시 그 외전, 그 2차 전지 외전 종목 같지 않습니까? 좀 싸 보이고 그래서 많이 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오 역시 야, 그게 1위. 예, 에코프로 BM 거기가 기업으로. 그렇죠. 네. 요거 요 두 개 합치게 되면은 3월까지 누적해서 한 61% 차지합니다. 네. 이거를 과열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비상장하고 봤었을 때 가치가 비싸진 않습니다. 중국 가격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기 과열에 대한 움직임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쪽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뭐 외국인들이 갑자기 동시효과에 환율 떨어진 거 보고 주식을 딱 샀는데 산 종목들 쭉 보다 보니까 거의 이제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으로 다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시그널이겠죠. 이거는 개인들도 계속 있다가 뭐 지점장님 말씀하셨듯이 누가 그냥 이거 너무 심했네 그래서 뭐 던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시소가 약간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로 오늘을 바라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잘 틀립니다. 네, 잘 틀리니까. 기관분들 제가 그래서 2차 전지 보니까 에코 쪽을 다 많이 팔고 대신 LNF를 많이 사더라고요. 좀 상대적으로 싸 보이고 올해 뭐 그것도 50% 오르긴 했지만 뭐 에코프로나 BM에 비하면 정말 약소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과열이라고 느끼시니까 과열이 그러면 2차 전지 안에서 돌까요? 아니면 바깥으로 튀어나갈까요? 왜냐면 오늘 보니까 바이오 꼴찌, 바이오 압도적 꼴찌더라고요. 제가 바이오 꼴찌, 산업재 종류 다 꼴찌, 화학 하나 빼고 다 꼴찌더라고요. 이런 쪽. 근데 반도체는 그나마 좀 괜찮고 어떻게 갈까요? 2차 전지 안에서 돌까요? 아니면 바깥으로 한번 뛰쳐나가 볼까요? 우리 만약에 과열이라고 하신다면은? 그렇게 어려움을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어려운 거를 물어보려고 저는 여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김민수 대표님 말씀은 이 에코프로 PBR 10배 목표 주가 있으셨는데 사실 뭐 갔다 왔으면 뭐 고점 찍었고 이제 좀 그거보다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제 가장 큰 관심은 이 비상장 회사들에 대한 가치를 얼마큼 부여줄 것인가.
근데 그런 비슷한 회사를 하면서 확장하는 회사가 다른 회사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에코프로가 퉁쳐지는 이걸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쪽을 볼 것이냐 이거 문제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일단 다른 쪽을 갔다가 그러니까 그걸 2차 전지에서 좀 나갔다 오신다는 그렇죠. 나갔다 나갔다가 오신다는 걸로. 뭐 네. 대표적인 뭐 캔 업체라든가 뭐든 간에 일단. 네, 이런 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보자라는 입장 쪽에서 그랬던 거고 근데 그 사이에 일련의 사태가 나온 거는 일단 모르겠는데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2차 전지 안에서도 본업을 잘해요. 본업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나는 원래 그냥 그쪽 소재 업체 쪽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어. 근데 이쪽으로 진입을 했어요. 설비 투자도 합니다. 근데 이쪽에 대해서 전혀 밸류가 부각을 안 받다가 이번에 부각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시 보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이 정도의 흐름을 가져가게 되면 그런 회사들도 당연히 밸류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회사들이 나오는 게 더 낫겠다고 보여지다 보니까 결론은 이쪽이 쉬어도 그쪽은 영향을 받겠죠. 근데 개별적으로 그런 쪽은 좀 더 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근데 개별은 너무 어려우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일단 얘가 이렇게 과열이 나오면 네. 이 안에서 안 오른 걸 찾지 마시고 네. 조금 더 넓게 보자라는 게 결론이시죠? 차라리 그게 더 건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지점장님은 혹시 지금 작년부터 계속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제가 이거 계속해서 이건 기관 자금일 리가 없다. 이런 매매 패턴은 기관 자금일 리가 없고 개인 큰 손들일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개인 큰 손들이 진짜 큰 손들이 많다. 그럼요. 기관 이상, 기관이 쪼무레기로 보이는 큰 손들이 굉장히 많고 거대 기관들은 이런 식의 패턴의 투자는 하기 힘들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작년도부터 이렇게 테마가 좀 돌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NFT, 게임 뭐 이렇게 했다 또 다른 쪽으로 가고 근데 이번에는 실적이 받쳐주는 업종이었거든요. 그리고 미래 성장성이 확실했고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밀어붙여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른 뭐 메타버스 NFT는 뒷단이 너무 약한 거예요. 수익을 내줄 수 있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5년 뒤일지 7년 뒤일지 모르는 거고 이거는 지금부터 앞으로 5년간 이익 증가와 매출 증가가 확정적이었던 업이었으니까 계속 밀어붙일 수 있었는데 대량 매도가 터졌다는 게 지금 상당히 석연치 않은 거죠. 딱 느낌이 테슬라 머스크가 팔 때 느낌? 그 이런 대량 느낌? 매도가 2시 몇 분 후반이었는데 3시 거의 3시. 네, 그게 정말로 한 군데서 그렇게 했다라고 왜냐하면 직접 장을 보셨을 거니까 오래 보셨고 그런 느낌이세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아니 제가 우연히 그때 분봉 차트를 열어놓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오늘 살 종목이 하도 안 잡혀가지고 떨어져라 고사를 지내면서 네. 이따가 뭐, 예. 살짝 가격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딱 펼쳐봤더니 예. 3분인가 5분 만에 어마어마한 음봉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모든 그 호가를 다 먹어버린 거군요. 그럼요. 팔기 위해서. 그냥 시장가로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관이 이렇게 매매나? 기관이 매매하더라도 이게 옛날에 한때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몇 분 있죠. 한때 잘 나가던 자문사 뭐 대표 외국인들도 그렇게 할 때 있어요. 외국인들도 꼭 팔아야 되면. 네, 근데 이렇게 큰 손들이 빠져나갔다라는 거가 과연 좋게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거는 지금 리튬 가격이 지금 연초 고점 대비 정말 어마무시하게 빠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14% 정도 가격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굉장히 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왜냐하면 지금 LFP 진영이 너무 많아요. 그 중국 산업의 특성이 뭐냐면 돼야 되겠다 싶으면 지원금을 엄청나게 줍니다. 네. 그러면서 그 지원금이 있는 곳에 진짜 불나방들처럼 기업들이 달라붙어서 수많은 기업들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워낙 수요가 큰 나라다 보니까 일단 무작정 설비를 증설을 합니다. 그러면 꼭 후폭풍이 와요. 작년부터 이미 그랬거든요. 지금 중국의 2차 전지 LFP 업체들은 조만간에 덤핑을 쳐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너무 많은 양이 남고 있을 거예요. 리튬 가격 하락은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왜냐하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세상에서 제일 큰 시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거기서 할인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할인을 해도 남들보다 마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하는 건데 이게 미국에 과연 영향을 안 미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격벽이 처진 시장이기 때문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만 미국 시장이 경쟁이 격화되어서 다른 업체들이 전기차를 많이 매물로 내놓기 시작하면 물건을 많이 내놓기 시작하면
그걸 죽이기 위해서 테슬라는 바로 가격을 낮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면서 판매를 계속 증가시킬 거고 또는 생산 대수가 재고로 남을 기조가 보이면 할인을 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재고를 안 남기는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지난 2년간 얘들이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테슬라는 버퍼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작 효율이 높은 게 최대 장점이거든요. 이 회사의 최대 장점은 생산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고, 뭐 그래서 뭐 기가 프레스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가격을 낮추게 될 때 밑단에 있는 회사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는 긍정적으로 초긍정적으로 보시면 물량이 느니까 전지를 더 많이 파니까 이익도 늘어날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소위 말하는 단가 인하 전략을 올해 어느 시점에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할 거라고 보는 게 지렛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4680 공장을 걔네가 제대로 생산 수율이 나오지도 않고 여기서 2차 전지의 생산 수율이라는 거는 95% 정도의 수율이 나와야 생산 수율이 정말 제대로 맞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와요. 그리고 4680은 좀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가. 근데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은 2차 전지 업체들이 상당히 몰릴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건 아니라서 시간 여유는 있습니다만 이런 흐름들이 전기차 쪽에서 이런 흐름들이 과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냐. 매출 증가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만 이익 증가에는 도움이 될지 그게 이제 조금 의문이에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아까 얘기하신 거랑 비슷하네요. 이게 약간 그렇게 고점이면 좀 다른 쪽에서 찾아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예. 모두의 이제 이건 개인 소행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계속 돌아갔기 때문에 저는 이미 바톤을 받은 것 중에 일부는 로봇가 바톤을 받았다. 로봇. 네, 로봇이라고 하면 안 되는군요. 로봇. 네. 네, 로봇도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았나요? 많이 움직였죠. 네. 그러면 다음 거를 또 찾겠죠. 네. 네, 계속 그런 식으로 게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자본이 조금 자유로워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들이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축이 계속 되는 상황이면은 저거 기다려 놓고 좀 뭔가 좀 바람이 잠잠해지면 그때 해야지 이럴 건데 불바람이 별로 없어 보이네 뭐 이러면 불어봤자지 이러면 자본이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장이 작년보다는 훨씬 더 조건이 개선됐다. 자본 입장에서 보면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펀더멘털하고 전혀 무관한 건데 보통 이제 코스피에 있는 대장주들이 이제 좀 한계에 느껴지면 코스닥에 있는 보통 코스피 이전을 많이 추진을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6, 7년 전에 셀트리온도 그랬었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큰 상태에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코스피 200으로 거의 바로 진입을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패시브 머니에 뭐 이런 것도 사실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대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시가총이 크니까. 네.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이전보다 네. 벌써부터 한 지난주쯤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스토리를 막 짜가는 것 중에 일단 시총이 이렇게 커졌으면 당연히 MSCI부터 편입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 그쪽에 이전 얘기는 뭐 또 좀 모르겠고 네. 거기서 나오게 때 패시브 자금들은 당연히 더 커지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전 유튜브 언론 쪽에서 네. 그렇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게 추가적으로 들어올 때 먼저 사야 된다. 이런 네. 얘기도 어떻게 보면 포모를 일으켰던 또 하나의 단서 같아요. 그런 게 뭐 조회수가 무슨 거의 100만 가까이 나오니까. 근데 그런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류의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자금들 대기하는 것들이 이제 내가 먼저 사야지라고 하는 경향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됐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그건 이제 유동 비율이나 이런 건 또 많이 충족하겠죠. 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번에 같은 경우 이게 고점이 아니라는 판단이면은 과열이다 보니까 이제 출렁임이 좀 나오겠죠. 네. 출렁임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이슈가 된 건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저기 한국 아까 리튬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탄산 리튬하고 수산화 리튬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탄산 리튬을 가공해서 수산화 리튬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비싸요. 비싼데 수산화 리튬은 가격 공시가 3개월마다 됩니다. 거의.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탄산 리튬은 작년 대비해서 50% 가까이 빠졌습니다. 중국 아까 설비 투자 엉망이어가지고 수산화 리튬은 유지됩니다. 아주 미세하게만 빠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LCM 계열 쪽은 이쪽이 그래도 앞으로 보여줄 상황이다 보니까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앞으로 탄산 리튬이 또 빠지게 되면 빠지긴 빠질 겁니다. 근데 빠지는 강도가 그것만큼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뭐 현직에 있으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차이는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확인해야 되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가치가 높다 보니까 더 리튬도 더 가공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수분을 빼가지고 무수수산화 리튬 쪽으로 막 또 하는 우리나라 회사 하나 있는 회사가 있다 보니까 그게 지난번 인터배터리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우리 이렇게 투자한다. 이렇게 해서 봐라. 여기 우리 공장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폭발하면서 또 움직였던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은 이런 보여주고 있는 관심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이제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그게 하나로 또 연결돼서 이런 현상과 같이 벌어지는데, 트레이더 입장 쪽으로 가장 부담스러운 거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뭐냐면 이런 관점이 너무 빠르게 반영이 되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은 아까 빠질 때는 그냥 호가 밑으로 던져버리잖아요. 요즘 2차 전지 살 때 그냥 시장가로 사신답니다. 네. 네. 이거 보지 않고 뭐 이거 좋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럼 살게요. 그러면은 그냥 사십니다. 위에 있는 호가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빨라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었은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분봉 보게 되면 마음이 되게 급해요.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BM 올라갈 때 보면은 되게 그 호가 움직임이나 분봉 움직임 보게 되면은 너무 급해요, 마음이. 지금 안 사면 지금 안 큰일 사면 거죠. 안 될 것 같아요. 조만간 딱 보니까 이게 3일 동안 양봉으로 탁 섰지 않습니까? 각도로 보게 되면 오늘 50만 원 안착이에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40만 원, 한 42, 3만 원대도 사야 되겠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그대로 반영되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역으로 이용한 쪽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된 거겠죠. 그래서 그거는 트레이더 입장으로는 가격이 빠르게 반영된 거를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예, 왜냐면 반영돼서 그러면 이제 단기 뭐 다들 보는 이제 과열 신호가 있잖아요. 거기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일단 관망을 하는데 그거마저도 무시하고 이제 계속 움직이게 되면은 트레이더들도 이제 당황스럽죠. 그러면 저걸 따라 붙어 말어 막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데 보통 좀 노련한 분들은 따라 붙는데 어떻게 따라 붙냐면요. 그렇게 붙습니다. 내가 이 종목을 한 100주를 사잖아요. 5주나 10주 삽니다. 사가지고 분위기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세다 그러면은 붙어 가다가 보통 이제 아까 노련한 분들은 이거는 내가 여기다가 당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나오더라고요. 네. 그냥 그거만이라도 그냥 정리하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 또 좀 치시는 분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이 얘기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걸 보고 매매했다가 이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까 12시에 정리했는데 막판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런 경향은 저희가 그냥 따라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게 그걸 거예요. 거의 뭐 한 41, 2만 원대 샀는데 주가가 50만 원대 안착 49만 5천 원까지 갔었나 그랬을 거야 아마 오늘 장장. 49만 5,500원.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거의 고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하고 했던 다 2차 전지만 얘기하는데 그랬다가 지금 단가가 거의 매수가 근처도 아니면 또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이 급했구나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되지 않나. 그게 더 낫다고 생각돼요. 아니, 41만 원, 2만 원에 사신 분들은 괜찮은데 거의 고점 근처에서 사신 분들은 하루 만에 손실이 크실 텐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통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이런 거 제가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몰라가지고. 심장님 먼저 저에게 안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장님 그래도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이런 분들 고객분 중에 그냥 그런 분이 있다. 아까 우리 열배열이 너무 좋은 얘기 해준 게 오늘 거래가 엄청 됐는데 특히 고분봉의 거래가 더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누군가도 팔긴 했지만 뭐 샀다는 이런 거잖아요. 그럴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네. 흥분해서 샀으면 숨을 한번 고르고 나는 회사를 본 건가 가격을 본 건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기업을 살 때 기업과 회사를 사야지 네. 가격을 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이 정말로 좋아서 산 것이고 내가 이 기업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면 빠져도 괜찮죠. 네. 빠지면 더 사면 되는 거고. 네. 근데 내가 가격만 봤다. 기업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고 가격이 오르는 거에 내가 베팅을 했는데 내 베팅이 실패했다 라고 느낀다면 그 베팅 실패한 걸 인정하시는 게 중요하죠. 근데 어려울 겁니다. 세상에서 저도 아직도 만만치 않은데 제일 어려운 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잘못이었다고 아직 결정난 건 아니지만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고점에서 오늘 물려서 오늘 하루는 물렸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가격을 붙잡으려고 했냐, 기업을 붙잡으려고 했냐 보고 가격을 붙잡으려고 했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마장에 갔는데 과학적 분석하기보다 경마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카지노에 갔는데 물론 이제 블랙잭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거 땡기는 거 뭐라 그러죠? 슬롯 머신. 네, 슬롯 머신 갔는데 거기서 과학적인 거 그렇게 따지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기를 하려고 갔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투기적인 마인드로 하시고 투자를 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투자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러시고 최근에 저도 많이 듣는 얘기가 반도체 많이 궁금해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코스닥 수익률이 글로벌하게 봐도 너무 높아요. 네. 반면에 이제 코스피는 그 정도가 아니니까 이 다음 차수로 좀 대형주 중에 볼만한 게 반도체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는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인데 그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는 시간 시간이 문제예요. 진짜 문제다. 시간 문제고 뭐냐면 정해진 미래는 있죠. 내후년이나 내년은 분명히 좋아지겠죠. 근데 도대체 언제부터 좋아질 건데? 근데 첫 번째는 재고가 줄어야 됩니다. 예, 아직 재고 줄었다는 소식이 안 들려요. 그래서 재고가 줄었다면 그때부터는 편안한 마음으로 들고 하셔도 될 거고요. 그런 재고가 줄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산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산 감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 하나를 들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은 그 밑단에 있는 기업들을 이제 패키지로 좀 사기 시작했거든요. 계속 이제 한 6개월 사야지 하고 계속 사서 모으고 있어요. 지금. 물론 이제 제가 사니까 떨어지죠. 저는 일단 사면 무조건 떨어져, 주가가. 네. 신의 손이야. 사기만 하면 떨어져. 근데 사시기 전에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대신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잘 안 삽니다. 네. 내가 사면 이제 저주가 걸리니까 주가가 떨어지겠군 이러면서 이제 사는데 여러 번 나눠 사니까 단가는 낮추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조금 사시고 점점 많이 사셔야겠네요. 그냥 계속 조금씩 사요. 네. 길게. 네, 길게 사고 아주 잘게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절대 안 믿어요. 가격 오르면 그 사이에서도 1% 오르면 흥분하고 있어요. 이거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저도 그래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네, 누구나. 그래서 네, 누구나 그걸 그렇습니다. 아주 잘게 쪼개요. 흥분해서 선택을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별로 데미지가 없도록 그리고 또 한 기업에 대한 비중을 그만큼 또 나누어서 그렇게 사는데 제가 투자한 그 기업 그 반도체 그 메이저 업체들한테 납품을 해주는 그 밑단에 있는 회사가 1분기에 매출이 완전히 없을 거랍니다. 네. 제가 투자하는 회사가 네. 주가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매출도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오더가 안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 증권사에서 분석을 했는데 저는 그 분석을 들으면서 이거 되게 신빙성 있다라고 생각한 게 삼성전자가 생산 캐퍼를 안 줄인다고 했는데 줄이고 있구나. 1분기 많이 줄였다는 것 같아요. 네, 안 많이 줄였구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투자하는 회사가 1분기에 매출이 없어. 손가락 빨고 있는 거야. 그 잘 나가던 회사가 적자가 나게 생겼어요. 이게 가능하구나. 그러면 요게 시간이 조금 더 채워지면 삼성전자가 생산을 감축했다면 재고 감소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렇게 보면 되고요. 반도체에서 되게 왜 여기서 제가 중간에 왜 끊었냐면 제일 궁금한 게 누구나 알잖아요. 내년이나 내후년 좋아질 걸 아니까 사실 지금 사면 좋을 걸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여기서 그러니까 기간은 괜찮아요. 안 빠지는 확신만 있으면 6만 원이 바닥인 걸 누군가 나한테 보장만 해주면 3년 5년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디서 그러니까 좀 힘들어지냐면 6만 원이 5만 원, 4만 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9만 원 간다고 해도 팔 수가 있거든요. 두 분이 보시기에 진짜 이 정도에서 삼성전자는 그래도 진짜 버틸 수 있는 가격이다가 어느 정도 왜냐면 지금 전자 PR이 50배쯤 되거든요. 근데 보통 전자는 원래 P 비쌀 때 사는 게 맞는 거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오면은 물려도 괜찮은 수준이 어느 정도인 것 같으신지. 전 근원적인 기술적인 이야기, 시장 기술적인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우리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가격을 지정하라고요, 저거. 아니 예를 들어서 전저점이 정없잖아요, 이거. 5만 1,000원이에요. 전자가 5만 1,000원이가 2,000원인데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열매현이 얘기한 대로 코스닥이 정말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이 2차 전지 대형주를 빼면서 코스닥이 오른 게 없어요.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우리 더 터졌고 코스피 진짜 오른 게 별로 없고 뭐 이렇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서 좀 무서워하냐면 그 전자 좋은 회사고 분명히 내년 내후년 좋고 뭐 챗GPT 써서 반도체 쓰고 뭐 너무나 명확히 딱 보이는데 근데 내가 그래서 6만 원에 샀는데 5만 7천, 5만 4천 막 물타기 하죠. 그러다 이제 5만 이러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대표님 보시기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어느 정도 레인지에서는 사서 버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 정도의 개념을 얘기해 주시면 제일 도움이 좀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진짜 지점장님 존경하는 게 이게 이 매수법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이 상황을 많이 겪고 하다 네. 보면은 조금씩 사는 거에 대한 이 비법이 네. 아주 몸에 배이신 분이다 보니까 이런 거 진짜 배우셔야 돼요, 이런 거는. 네. 그러니까 사이클이 바닥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게 되면 가격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격 무시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뭐 삼성전자 적자 나왔다 그러면 누가 아이고 망했네 그러면서 8만 원 샀던 사람이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본 기준점이 5만 7천 원 같습니다. 5만 7천 원. 네. 여기가 중요한 레벨 같네요. 지금 딱 보니까요. 근데 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하락했고 업황에 대한 바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가. 네. 그리고 뭐 지금 여기서 뭐 PER, PBR 계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전혀 의미 없고 어떻게 보면 약간 첨단 산업을 가미한 정기민감주다 보니까 네.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은 이거 따져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거기 뭐 요즘 보니까 리포트에서도 그런 거 뭐 리포트를 표현하는 건 아닌데 그런 얘기 되게 비중 있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그거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현금 여유가 좀 있는데 아주 크게 구애받지 않고 좀 장기 전략을 짤 수 있는 네.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그렇죠. 때 대해서는 그 어차피 이제 내가 여유현금이 주식은 이 정도 해라고 그렇죠. 했는데 들어간 자금이 이제 물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조급한 것과 함께 이거를 머리 아프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만 찾아서 유튜브만 다 보시는 것도 저희가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는 그치. 네.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이제 뭐 재고자산부터 나오는 이런 도약들도 다 이거 보라 지표 나오는데 그런 거보다 큰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IT가 발달하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뭐 아무리 뭐 중국 이번에도 왜 중국을 약간 열어놨을까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무슨 챗 GPT에 필요하대잖아요. 그 메모리를 그러니까 없으면 안 돼요. 똑같이 이번에 필요합니다. 예. 엔비디아가 엄청난 걸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DGX 클라우드라고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와 진짜 엔비디아 머리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비싸니까 이거 칩 하나당 3만 H100은 3만 달러인데 네. 이거 니네 뭐 메모리 붙여고 서버 하나만 이거 딱 두면 이거 10만 달러인데 살 수 있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리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게. 네. 3만 7천 달러만 내면은 이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러면 와 그럼 지금까지 이제 고민했던 사람들의 고민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안 그래도 그래픽 쪽에서 GPU 쪽에서 80%인데 AI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그럼 이거 신세계가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저 AI 반도체가 한 축으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럼 잘 보시게 되면 그 안에 이게 만약에 그럼 사람들이 저도 할게요 그러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메모리가 메모리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네. 제가 보기 더 빨라져요. 지금 저희가 네. 몰라서 그런데 생각보다 이 상황을 통해서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전에 그 사이클들이 그 지부님이 뭐 사상 최고 재고가 높다고 하잖아요. 네. 다음 사이클은 피크를 하일 더 칩니다. 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사이클에 대한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이런 사이클이 있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반도체는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예. 이번엔 그러면 지난번 보여줬던 고점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근데 그때는 약간 그런 건 있죠. 약간 저희가 포모 비슷하게 여기서 막 몰려갔던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고점대라고 또 이제 9만 얼마? 네, 그럴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맘쯤 되면 또 포모 나옵니다. 그렇죠. 당연히. 야, 한 3개월 동안 삼성전자만 가네. 네. 이렇게 되면 거기서 또 포모가 나와서 또 그 가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전 지난 고가가 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네. 아까 밸류에이션은 의미가 없다고는 하셨지만 저는 이제 보니까 전저점이 PBR이 한 배쯤 되더라고요. 대략 한 배쯤 되고 네. 두 번째로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의 추정치를 대충 보니까 이제 삼성 메모리가 1분기에 적자가 나고 2분기에는 낸드만 나고 디램은 거의 뭐 똔똔까지 가고 그다음에 3분기에 전체 메모리가 또 이런 그림으로 할 때 추정치가 돼 있으니까 사실 그러면 1분기의 실적이 바닥인 거니까 지금 사는 게 맞죠? 좋긴 한데
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에 혹시 뭐가 틀릴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1분기 메모리 적자, 2분기는 낸드만 적자, 3분기는 똔똔 요 그림에 혹시 틀릴 수 있는 리스크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정확히 모르는 게 그 서버 쪽에서 도대체 얼만큼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냐 네. 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개인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개인 소비 저는 꺾일 거라고 봐요. 계속. 그러면 노트북하고 PC는 계속 안 좋을 거다. 올해도 안 좋다. 네. 작년도 안 좋다. 또 안 좋다. 예, 안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아니 지금 배달을 덜 먹는 데지 않습니까? 배달은. 아니 근데 노트북 저도 갖고 요즘에 계시는- 배달할 일 있으면 직접 배달- 제가 갑니다. 비마트 네. 한 거 제가 오. 갑니다. 네. 운동 삼아서. 그러니까 돈이 네. 여유가 빵빵할 때는 사람이라는 게 주머니에 돈이 어렵습니다. 많고 그러면은 뭐 아 귀찮다 야 배달해 이렇게 되지만 주머니에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그 비싸잖아 내가 갔다 올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노트북과 PC 시장은 썩 좋게 안 봐요 앞으로도. 그럼 결국은 이제 서버 시장인데 스마트폰 혹시 어떻게 돼? 스마트폰. 스마트폰 작년에 워낙 안 팔리긴 했는데. 3년 내내 안 팔려서 그거 네. 조금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예, 조금 왜냐하면 중국 애들이 좀 네, 네. 활동성이 좋아지니까 그 부분은 좀 교체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것도 1년 더 기다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애플은 똑같고요. 안드로이드가 회복이 되느냐 여부인데 그 안드로이드는 요번에 갤럭시 S4에서 보여줬습니다만 한 발짝 더 진보를 해서 그동안에 그 애플과 있었던 AP의 격차를 상당히 줄이긴 했어요. 그러나 못 따라갔어요. 따라가죠. 스냅드래곤 8세대가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은 못 따라가. 그러면 다음번 그러니까 누비아 멤버라고 하는 그 바로 애플의 M1과 A 시리즈를 만들었던 그 멤버들이 나와서 창업한 누비아를 퀄컴이 인수했잖아요. 근데 그네들 거기에 이제 사장이 이제 퀄컴 부사장이에요. 그들의 작품이 나오는 게 24년도 이후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플의 퍼포먼스를 따라가는 퍼포먼스는 24년도 이후에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뒤집기는 24년 이후부터 안드로이드 진영이 뭔가 애플 진영을 에게 밀렸던 자리에서 안 밀리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태도를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 한 해 만에 바로 되겠어요. 그 10년 내내 지금 두들겨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에서의 이탈자들은 맞겠죠. 성능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건 또 1년 후라는 말이죠. 그러면 디램을 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디램 근데 왜냐하면 좋은 AP가 생기면 디램을 덜 쓰는데 보통. 디램요? 네. 근데 안드로이드 진영은 쓰던 거는 그대로 쓰죠. 그대로 쓸까요? 줄이지는 않죠. 애플은 지금 아직도 6기가밖에 안 쓰거든요. 진짜 대단한. 그건 소프트웨어의 아이폰. 기술이고. 아이폰이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의 기술이고 네. 그냥 쓰던 거는 그대로 안드로이드는 쓸 쓸 겁니다. 거다. 네. 쓰게 되는데 교체 수요가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총수량이. 근데 그거는 뭐 이제 덜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부활, 우상향은 24년도 이후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럼 결국 이제 서버 시장이에요. 자, 이제 서버 시장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정말 재밌는데, 서버 시장,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서버 시장이 기존에는 CPU 중심과 CPU 플러스 D램 중심으로 서버 컴퓨터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쪽 증가 속도보다 AI 쪽, 서버 증가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르고 AI는 GPU 플러스 D램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CPU도 달지만 그게 이제 급속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앞단의 이제 현상들이 초앞단의 현상들이 뭐냐면 빙에 지금 접속하는 사람들의 접속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 구글보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데이터 저도 봤는데 네. 빙의 기저가 너무 작아요. 그건 맞죠. 성장률이 그렇죠. 큰 거는 저는 네. 좀 약간 비교가 잘못됐다고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는 게 제가 그 휴대폰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를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 네. 다운로드도 안 받았었어요. 근데 네. 빙 때문에 새로 다운로드 받고 어. 그 실제 브라우저도 이거 빙 신청하다 보면은 기본 설정을 어쩌다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구글 크롬만 주로 쓰다가 네. 확실히 이쪽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빙 엣지 브라우저 쓰는 비율이 확실히 늘어났어요. 그냥 생성형 AI가 없었으면 빙은 우리한테 귀에 들리지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않았죠. 네, 네. 여전히 없었을 존재거든요. 근데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 이건 굉장히 큰 건이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고지를 회복하고 싶을 거예요. 구글이 자신들의 최대의 경쟁자거든요. 그리고 구글 입장에서는 최대의 경쟁자가 진입을 한 거예요. 무주공산이었거든. 자기네가 다 먹었었던 시장인데 그래서 급한 거예요. 지금 바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용자가 늘어났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구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생성형 AI가 우리 삶에 핸드폰에 있는 앱처럼 우리 삶에 적용이 되려면 4년 정도는 더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아마도. 네, 정말로 쓸 수 있는 게 나오면 아마
옛날보다는 기간은 짧아질 겁니다. 이 킬러 앱이 더 나오는 과정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단의 애들이 지금 급한 거예요. 시장 뺏길까봐. 그럼 서버 증설하겠죠? 거기에다가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될 거냐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인물이란다. 기업이 누구냐면 TSMC가 되겠죠. TSMC가 내년도에 AI 쪽에 저 칩 그 주문량이 늘어날 것 같다. 지금부터. 네, 지금 그런 전망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SMC는 수주를 받는 바로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는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느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AI 서버를 만드는 입장에서 발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6개월에서 1년의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의 메모리 쪽으로도 오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자, 이거를 과거의 시계열로 한번 돌려보자는 거죠. 한국 메모리가 진짜 미친 듯이 좋았을 때 2018년도였어요. 주가는 2017년도에 다 뽑았고요. 근데 그 서버 시장이라는 거 우리가 듣지도 못하던 시점이 2017, 16, 15 서버라는 것도 잘 몰라. 서버는 뭐야?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거 건물 그 구석탱이에 있는 거 그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뭐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하늘에 있지. 무슨 클라우드? 그게 뭔데? 네. 진짜로 현장에 있는 사람조차도 2018년까지 그랬어요. 클라우드가 뭔데? 근데 그때 이미 이제 그 생성된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2018년 이후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클라우드를 일상으로 쓰는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실제적인 그 산업의 그 구조는 우리가 실생활했을 때보다 3, 4년 앞서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생성형 AI가 이게 챗 GPT가 주력이 될지 바드가 주력이 될지 또 다른 무엇이 주력이 될지 가봐야 알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어떤 킬러 앱을 만들어서 어떤 애들이 새로운 승자로 등장할지는 또 가봐야 알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서버 증설은 할 거다. 근데 그거는 지금 TSMC의 말로 보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너무 길었습니다 말이. 재고는 22주나 있어. 22주가 지나야 해결이 돼. 현실은 재고가. 네, 22주가 지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앞으로 시간 한 6개월은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6개월 뒤는 확실히 좀 뭔가 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올해 적자가 엄청난데 사실 이런 게 턴어라운드하는 상황이 되면은 원래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탄력이 훨씬 좋잖아요. 이제 걱정하는 분들은 올해 적자가 너무 크고 돈도 많이 필요하니까 안정적인 삼성전자를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예정된 미래면 굳이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고생하느니 하이닉스처럼 더 탄력 있는 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쪽의 스타일상으로 맞는 것 같으세요? 저희 대표님은? 일단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서버 시장 쪽에서 또 하나 빠진 것 중에 하나가 네. 중국 업체들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그동안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어요. 정부가 하지 말랬는데 다 우리 죽인다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처음 이제 변화를 가는데 원래는 AI 쪽이 중국이 기술력이 꽤 만만치 않았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다 거의 한 2년 동안 만져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해야지 하고 이제 가속화 붙이게 되면 중국 의외로 빨리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서버 시장은 꼭 체크해야 되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쪽에서 지금 공식이 그래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살면 당연히 주가 비율로 보게 되면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거의 비슷하게 네. 환율 차이가 좀 있지만 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삼성전자는 좀 묵직하게 움직이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거는 만약에 삼성전자에 대한 미래 성장 밸류가 조금 더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부분들. 왜냐하면 파운드리 있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있죠. 이거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돈을 300조나 우리나라에만 투입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뭐 미국도 이제 들어가는 거 2개 테일러랑 오스틴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거기다가 집중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살짝 요거 봐라 그러면서 이제 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페노텍 P 시리즈 이제 용인 Y 시리즈 이렇게 나갈 기세로 하면서 여기 집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파운드리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가시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거 더 줘야 된다는 얘기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물론 성공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저 정도 돈 쏟아부을 정도면 뭐 지금은 그렇잖아요. 뭐
지금 스냅드래곤 쫓아가지도 못하는 이거 엑시노스 버려. 뭐 차량용 통신 쪽으로만 막 가 이런 쪽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하겠죠. 뭐, 네. 뭐 여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이쪽은 사표 안고 일하고 있다고 하는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응용하는 쪽은 또 촬영용 쪽으로도 뭐 변신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 브랜드 가지고는. 근데 아마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도 만만치 않게 성과가 나올 걸로 보는데 왜냐면 돈의 힘이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파운드리 성장에 대한 부분까지 가세되게 되면 이번엔 또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사이클 턴해야 얘기 나오는 거겠죠. 네. 그래도 이제 저희 사이클 턴할 거라고 믿고 일단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단 오늘의 가정은 일단 그러니까. 진이 하나 확인만 일단은, 여쭤볼게요. 일단. 그 시청자분 340데이라는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김 대표님이 반도체주는 사지 말랬어요. 모아가는 거라고 점점점. 이거 맞습니까? 네. 언제 그런 멘트 하셨죠? 똑같아요. 지금 심정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무슨 AI, 로봇 이렇게 그쵸. 막 하는 거 나 전혀 모르겠다. 그거 그렇지. 공부할 시간도 없고 네.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하루에 12씩 사도 되고. 장기 전망이 그렇죠. 좋다. 네. 그렇죠. 차라리 그래야 나중에 내 계좌 풀어놓은 거를 밑에서 모으게 되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또 이게 배당도 나오고. 그렇죠. 네. 내가 이걸 뭐 적자나도 배당은 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성장할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은 쌓아놓고 있다 보면은 이게 내가 언제 만주가 됐지?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나중에 만주요?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네. 요만한 종목들. 네. 그러니까 모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해보신 분과 안 해보신 분들이 차이가 있는 게 되게 신나요. 왜냐면 이게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이만큼 있어요. 이 정도까지 나중에서 갈 거라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해놨잖아요. 그럼 그게 현실화되는 과정을 꿈꿉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빠지면 기뻐요. 네. 더 쌀 수 있는 기회를 줬네 하고 사는데 근데 문제는 사다가 뭐 한 20-30%까지 빠지면은 네. 이제 그때부터는 또 내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렇죠. 하는데 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공부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섹터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중에 그대로 또 써먹습니다. 그러면 또한 5년, 6년간에 내가 진짜 공부 많이 했던 거 노트 꺼내가지고 보면서 그거 다시 찾아보기 시작하게 되면 금방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때 그렇게 고생했지만 결국에는 나 한 300% 먹고 팔았어. 이거 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 자산이 되는 거죠. 이거 서너 번만 하게 되면 환갑이네요. 근데 그 반도체 업체는 그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레버리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사업이 그냥 정말로 심플하게 레버리지로. 정말로 좋아지면 걔들이 제일 좋죠. 네. 예. 근데 지금은 정말로 좋아지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잖아요. 조금 나빴다가 네. 좋아질 수 예, 예,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올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보완제가 훨씬 더 많죠. 예, 이것저것. 왜냐하면 네. 전자는 제 기억에 2008년 4분기에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가 아니라 전자 회사가 영업이 적자가 난 적이 있거든요. 반도체가 아니고 전체가. 네. 근데 이번에는 지금 나오는 게 보니까 전체는 그래도 적자가 안 나고 돌아서는 걸로 많이 추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그때가 리만 때거든요. 저는 왜냐면 세미나 가서 기억이 나서 옆에 계신 분이 해줘서 기억이 나는데 전자 실적이 전체가 적자가 나면 사람들이 놀래서 한 번 더 팔까요? 아니면 진짜 이건 진짜 바닥이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거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번에? 전자라는 회사가 훨씬 커졌으니까 그때보다 더 커지고 좋은 회사가 됐는데 전체 회사 숫자가 혹시라도 적자가 나면 사람들이 이거를 놀랄지 아니면 이거 10몇 년 전에 바닥이었어라고 생각할지 언론에 따라 다릅니다. 뭐에 따라서요? 언론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쓰느냐. 근데 사실 5만 원대 이렇게 잘 버티는 것도 우리 네. 투자자들이 학습 효과가 대단한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만큼 안 빠지는 이유도 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학습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네. 제가 예전에 강연 나갔다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뭐 주식시장이 어떤가 뭐 이런저런 강연을 하다가 우리는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얘기하다가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기술적인 얘기를 조금 했어요. 삼성전자 기술적인 구조가 어떤지 뭐 이렇게 살짝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막 따가운 거예요. 등짝이 칠판에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네. 그때 알았죠.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삼성전자 주주시군요. 네. 네, 그게 네. 틀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모든 사람 관심이 많고 굉장히 학습이 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는 하방이 좀 단단하지 않을까? 그런 적자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되게 위안이 되는 말씀이시네요 저희 시청자분들한테는. 근데 뭐 나중에 가서 또 박제하세요 이렇게 박제해가지고 그대로 제가 보기엔 저희 그래도 시청자나 구독자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시더라고요. 네. 확실히 느끼는 게. 뭐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반대로 보게 되면 아니 사상 최대 실적인데 주가는 줄줄 빠지고. 네. 그럼 그 반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쵸. 예. 적자 나오는데 그럼 버텨야죠 그러면 반대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논리 같아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오늘 그 화학 하셨던가요? 아니 화 안 했는데 화학만 오늘 올랐어요 산업주 중에. 나머지 다 여기 빠지고. 보니까 예. 또 이게 납사 스프레드가 또 반짝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런 거 잘해요. 유가 빠졌는데 좀 네. 버텼다. 네. 예. 그래서 요거 들어오니까 또 바로 매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 되게 근데 아직 연계금은 물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저 대한유화랑 요 오늘 이쪽- 로켓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오늘 보니까. 딱 두 개만 매매하잖아요. 요쪽들은. 근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확 벌어졌던 스프레드가 살짝 줄이다가 또 다시 고개를 들다 보니까 네. 또 이런 플레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이 업황에 볼 때 봐야 될 시그널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찾아서 그러면 한번 그런 고점에서 경험하고 저점에서 이런 거 한번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면 아 내가 뭘 봐야 되겠다. 이게 알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지금까지 시클리컬 관련된 쪽이고 성장주는 전혀 다릅니다. 네. 성장주는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성장주 얘기하면서 또 그런 아이디어 있으면은 또 이렇게 하는 걸로 하시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얘기로 이제 화학까지 했는데 또 그 밖에 또 볼만한 관심 있으신 섹터는 또 있을까요? 로봇 얘기하셨죠, 로봇. 네, 로봇은 이미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네, 많이 올랐었죠. 네. 네, 많이 올라서 근데 로봇이 이제 2차전이 시작이 되네요. 원조 로봇 관련 주식들이 있어요. 그 주식들이 오르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진짜 로봇 같은 거 만드는 로봇이잖아요. 근데 옛날 산업 로봇 만들 때 부품이나 이런 거 만들던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런 애들이 지금 슬슬 붙습니다. 근데 규모가 너무 작아서 여기서 기업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네. 같고 그런 쪽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2차전이 좀 시작이 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약간 다운스트림 로봇이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로봇의 다운스트림으로 약간 기반이 이런 되는 식으로? 로봇들이죠. 약간 그렇게. 네네네. 기반이 되는 정도. 로봇 관련된 밸류체인을 좀 잘 살펴보면 그러시면 기회가 되겠네. 아직 있는 것 그러시면 같다. 그 옛날에는 걔들이 로봇 관련주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거 없었을 때는. 네. 네, 근데 걔네들 쪽으로 좀 붙어서 그것까지는 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로봇 종목들이 해외랑 비교하게 되면 싸요. 아직까지도. 워낙 이게 고밸류 받는 섹터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거기 또 이제 원천 기술 갖고 있고 시장 점유율 뭐 70% 80%다 보니까 그 정도 받는 건 맞는데 근데 여기서 딱 하나 바뀌는 게 국산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기업들이 다 그러니까 로봇은 제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장에서 이제 커지는 걸 바라보고 지금 다 사업들이 뛰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제로에서 플러스 뭐 1000대 팔리고 10,000대 팔리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확장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무지개 로봇은 예외. 이거는 그냥 삼성이 다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건 예외인데 그러면 앞서 재무장님 말씀하신 게 그러면 그거를 그 만약에 없던 게 1000대 10,000대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이제 밸류체인들 이제 부품부터 이게 나오는 시작들이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고도 좀 그랬었는데 리포트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성장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단가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 단가 계산할 때는 항상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제 추정상은 그 시클리컬 업종 하시던 분이 와가지고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거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데 보면은 게임즈도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일매출을 가지고 예상하면서 그거 줄다리기 하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런 시점들이 이제 좀 지나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이쪽은 성장 쪽은 그렇게 계산한 게 아니라 항상 Q를 바라봐야 됩니다. Q에 대한 스토리가 확장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역추적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내가 감이 오는데 이건 지금 나오는 데이터 가지고 거기서 해서 뭐 P와 Q를 맞춰가지고 나오는 거기다가 로봇 얘기하는데 철가격까지 넣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Q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현재 네. 매출액에서의 판매량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앞으로의 시장 사이즈가 어떻게 그렇습니다. 커지는지 Q를 봐라. 그렇습니다. 요거죠. 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뉘앙스를 계속 체크하면서 거기를 보는 게 더 맞는데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게 나왔을 때 꿈의 크기를 재라 이런 느낌으로 들리네요. 그게 성장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내 스토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 보완해 가는 거고요. 그래야 이게 다음 레벨업이 되면서 나오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다가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우리 로봇 쪽은 이쪽이 강점이 있어. 이거 우리 잘해.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로봇 관련 쪽까지 움직이면 움직였다 그냥 다 내려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돈 있는 누가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을 열어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딱 보여주게 되면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로봇주가 움직인 거는 삼성이 로봇 사업부 만든다부터 움직였습니다. 삼성 들어가 있고 돈 투입하고 있고 그러면 애들이 그러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냥 로봇 하게 되면 다 그거잖아요. 그냥 그 머리도 없는 이게 찡찡하면서 이거 움직였던 게 다였는데 이게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현상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생산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간을 보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오는 부가가치는 더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Q가 확대되기가 딱 좋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저출산입니다. 초고령화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인력은 뭐 이민 안 받으면 누가 할 겁니까?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이게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다 됐군요. 네. 끝. 네. 2분 남았습니다.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예전에 제약바이오 좋다고 보자고 얘기 드렸는데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제약 넓은 범위에서 제약바이오인데 제약은 사실은 그냥 전통 주식으로 아주 싼 주식이고요. 근데 바이오 하면은 보통 1상, 2상, 3상이 네.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제약바이오는 그건 아니었고요. K-뷰티라고 단어를 매겨야 될 것 같아요. 뷰티 관련, 미용 관련, 네. 예, 이미용 미용 기기. 예, 예. 기기도 있고, 네. 약간 바이오스틱한 것도 있고, 보톡스네요. 그다음 건기식 뭐 이런 것까지 섞인 K-뷰티, 건강하고 예뻐지는 쪽. 이거를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할 때 저는 머릿속에 이걸 떠올리고 얘기했는데 좀 구분을 정확하게 그동안에 못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업은 한국이 엔터만큼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외모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람 잘생기고 예쁘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만져서 그래요. 안 만져도 예쁘고 끝없이 잘생겼어요. 끝없이 네. 만지는 거죠. 아니 남자들 화장시키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저 지금 화장시키는 거 보세요. 사람이 둔갑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한국의 저력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쪽도 좀 관심을 가져봐. 이거 우리나라가 정말 잘할 수 있다 이 사업.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